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월 말 KEFX 사업 계약을 하면서 KFX 공동 개발 사업 비중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2.5%의 금액만 입금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KEFX 사업 철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사업 부담금을 줄이겠다며 한국과 재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가 사업 철수를 선택할 경우 KEFX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납금인 1조 5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데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50대의 KEFX 수주도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KEFX 생산 대수가 줄어들수록 전투기 한 대당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5조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한 국방부 입장에서도 KEFX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KEFX 사업은 40년 이상 된 국내 전투기를 교체하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카이가 20%의 비율로 분담해 KEFX 개발 사업비를 공동 투자했다. 2026년까지 KEFX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 공군의 120대, 인도네시아의 50대를 각각 양산할 계획으로 KFX 개발비와 양산비 규모만 총 18조 원에 이른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 앞두고 KEFX 사업 협상단 인도네시아로 급파. 30일 조선비주 취재 결과 작년 11월쯤 한국 국방부 관계자, 카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KEFX 사업 협상단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KEFX 사업의 조건 변경 재협상을 위해 현지로 급파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 직전이었다. 한국 측이 협상단을 꾸려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양국 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 비공개를 원칙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초부터 한국에 내는 KEFX 사업 분담금은 낮추면서 자국으로의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E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KEFX 전체 사업비 8조 8,304억 원의 20%가량인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작년 1월까지 2,020억 원만 납부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재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E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내고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양국 간 사업 재협상에 대한 질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밀당 나선 인도네시아 프랑스 전투기 구매 소문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48대를 구매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KEFX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KEFX 사업을 통한 신규 전투기 양산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라트리뷰는 지난 11일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파리 방문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 협상을 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비안토 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라팔 판매를 추진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F-X 대신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쳐 한국 측과의 재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철수할까 불안한 카이.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 5,318억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카이 입장에선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미래 매출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족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조 3,860억 원의 부채를 가진 카이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투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사업 이탈에 대한 정치적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양산하기로 예정된 KF-X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양산 계획을 토대로 하면 KF-X 1대당 가격은 8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질 경우 30% 정도 생산량이 감소, K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제조한 스텔스 전투기 F-35E의 가격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로 미국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이가 인도네시아 측 사업 개발비 미납금을 부담하는 만큼 전투기 양산 시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 발주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생산량도 줄어 부품 단가 등 생산비가 높아진다며 결과적으로 KF-X 전투기 가격을 높이게 돼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 공군이 공급받을 KF-X 120대 가격도 같이 오르게 돼 예정한 예산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순항 중인 KF-X 보람의 진짜 난관은 지금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놀랄 만큼 안정적 진행 추락사고, 성능 부족, 비용 초과 비판 대비해야. 전투기는 모든 무기 중 가장 만들기 어려운 무기이다.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단 몇 킬로그램의 무게라도 치열하게 분석해서 중량을 줄여야 하는 데다 운용해야 할 무기는 수십 종류에 달한다. 그리고 모든 작전과 임무를 한 명 혹은 두 명이 완수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초음속으로 고기동을 할 때에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아무리 비싼 탱크라고 해도 10개 이상의 무기를 운용하거나 수평선 밖의 표적을 공격하진 않는다. 이지스 구축함이 아무리 복잡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다. 그만큼 전투기는 만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 일명 보람의 사업의 진행 상황은 놀랍고 또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편이다.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KF-X의 체계 통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의 CDR을 진행했고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인내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진짜 실물 KF-X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인 KF-X 보람의 사업은 그동안 엄청난 의구심과 공격, 그리고 비난을 굳굳이 물리치고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10여 차례에 가까운 타당성 평가와 연구 보고서들 중에서는 개발 통과를 위해 무리하게 낮은 개발 비용을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 외국산 기체를 억지로 도입하기 위해 외국산 기체의 가격과 유지 비용을 억지로 낮춰 계산하는 것도 있었다.
보람의 사업이 실패할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과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쪽 모두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천만다행하게도 지금까지 보람의 사업은 찬성편의 희망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전투기인 KF-16과 F-15K와 같은 수입산 4세대 전투기들은 전자전 장비와 같은 핵심 부품의 수입이 쉽지 않아 몇 년간 부품을 구하지 못했으며 해외 업체 책임하에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인 PBA를 해외 업체가 수행할 경우 국내 업체가 하는 PBA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F-35를 우리 손으로 운용하면서 비행기의 모양과 외관을 섬세하게 다듬고 특수한 소재로 전파와 열, 소리의 방출을 줄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뛰어난 위력을 직접 체험 중이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할 때 스텔스 기능을 상당 부분 고려한 4.5세대 전투기인 KF-X 전투기의 개념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람의 사업의 장애와 어려움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개발 실패는 물론 비용과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실제로 전투에 적합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 평가 과정에서 큰 난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은 군용 항공기 개발 도중 사람의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 KT-1부터 T-50 수리온에 이르기까지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 비행을 하면서도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기를 시제작하고 시험 비행하는 과정은 훈련기보다 훨씬 가혹하고 위험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고 KF-X의 비행 성능도 FA-50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 비행과 완성 과정에서 또 경계해야 할 것은 KF-X의 성능에 대한 비판이다. 이미 개발하기도 전부터 4.5세대 전투기인 KF-X의 예상 성능이 5세대보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시험 비행과 초도, 양산 때까지 성능에 대한 비판은 줄지 않을 것이다. 진화적 개발 전략으로 초기에 생산되는 KF-X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KF-X 초도, 양산형의 스텔스 성능이 우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KF-X의 외형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일컬어지는 F-22 랩터나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 라이트닝 II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날개와 동체의 모서리 각도를 정렬하는 등 형상 측면에서는 스텔스 설계를 고려했지만 전투기의 패널이나 표면 처리, 그리고 엔진 노즐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스텔스 처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KF-X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이미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스텔스 성능을 크게 높이는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블록 1부터 마련된다. 따라서 추가 예산만 획득한다면 전시 KF-X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 적 4세대 전투기를 압도할 잠재력이 있다. 스텔스성보다 더 큰 비판을 받는 요소는 무장 능력이다. 가령 KF-X의 시제기는 2021년에 완성되지만 실제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이고 2028년까지는 KF-X의 공대지 임무가 제한되고 공대공 임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F-15K와 KF-16은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여러 종류의 유도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F-35는 유도폭탄만 갖추고 있지만 지상의 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2026년에 등장할 KF-X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KF-X 블록 1이 FA-50이나 F-4도 장착하는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도 KF-X가 탑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판했는데
이것은 부족한 예산 안에서 최선의 조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KFX의 개발 방식을 왜곡한 것이다. KFX 블록 1은 KGB 활강 유도 폭탄, JDAM, LJDAM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무장과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 KFX 블록 1에는 이 무기들과 함께 지상의 고정 및 이동 표적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타깃팅 포드가 있어 적전차, 방사포, 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추적, 격파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면 한반도 영공 안에서 북한 전 지역의 지휘소 등 핵심 보호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KFX 블록 1이 빈 껍데기 성능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다만 KFX의 블록별 개발 방안은 최선의 방안이 아닌 개발 위험과 비용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은 분명하다. 특히 KFX의 경제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 때문에 블록별 개발 계획을 중도 하차할 경우 부족한 KFX의 능력을 메우기 위한 외국산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산중공업이 국외 기술에 의존하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해 첫 제품 제작이 마무리 단계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대표 원자력 발전 설비 제작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액화 천연가스 발전 핵심 설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찾은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는 공종률 95%의 270MW급 가스터빈 DGT-6-300H 시리즈 1이 조립되고 있었다. 길이 12m, 무게 320톤의 거대한 은빛 가스터빈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된다. 압축기에서는 상온의 공기를 21대1로 압축하고 연소기에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 태워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얻은 뒤 4단 날개의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다. 가스터빈의 원리는 항공 엔진과 거의 비슷하다. 항공 엔진이 연소가스로 앞으로 나아갈 출력을 얻는다면 발전용 가스터빈은 토크 출력을 얻는다.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기술을 갖춘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자체 항공 엔진 기술을 갖춘 곳들이다. 목진원 부사장은 가스터빈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경쟁사 한 곳이 2차 세계대전 때 제트 엔진을 개발해 운영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국내엔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체 부품만 4만여 개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특히 고난도 기술이 많이 응축된 부품은 터빈 쪽에 조립된 460개 블레이드다. 자세히 보니 단마다 블레이드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르고 어느 표면도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워낙 복잡한 모양이라 정밀 주조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표면 곳곳에서는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의 흐름을 만들 지름 0.6에서 0.8mm짜리 구멍이나 작은 홈도 곳곳에 파여 있다. 연소기에서 가까운 블레이드 2단은 하얗게 세라믹이 코팅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블레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섭씨 1500에서 1600도 이상의 고온과 3600rpm의 원심력이라는 가혹한 운전 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금속 제품은 1500도 온도에서 녹아버린다. 이에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녹는 점이 1450도로 높은 니켈 베이스 화금을 소재로 쓰고 특히 고온 가스가 닿게 되는 두 개 단엔 세라믹을 코팅했다. 또 표면에 냉각 공기의 길을 내어 블레이드를 휘감는 에어 커튼을 만들므로써 블레이드에 닿는 가스 온도를 950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 왼쪽 900여 개의 블레이드가 조립된 곳이 압축기이고 비교적 가느다란 쪽이 연소기 장착되는 부위, 오른쪽이 4단으로 구성된 터빈. 이런 블레이드 등 고온 부품을 주조하고 가공할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지이나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등이 만든 가스터빈을 쓰며 1년에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부품 교체 등에 쓰고 있다. 전채홍 두산중공업 수석은
가스터빈 9개 기업들의 전략은 잉크젯 프린터와 비슷했다며 가스터빈은 비교적 저렴하게 판 뒤 자주 교체해야 하는 고온 부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공급 기업의 이 같은 가격 횡포가 상당한 까닭에 가스터빈 국산화는 진작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돼 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2년 낸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발전 설비는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 성공하는 등 성장한 반면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를 위한 연구 개발이 위축돼 기술이 낙후되었다며 국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니 독자적인 가스터빈 국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13년엔 두산중공업이 이탈리아 기업 안살도를 인수해 기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막판 불발되는 일도 있었다. 목 부서장은 이탈리아 정부가 전략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없다고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계기로 가스터빈을 가질 유일한 방법은 독자 개발뿐이란 생각을 굳히고 두산중 예산 1조 원을 들여 21개 대학과 중소기업 협업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에너기술평가원 등의 지원 속에 가스터빈 개발 국책과제가 시작된 배경이다. 우여곡절 끝에 개발 완료된 가스터빈은 두산중과 국내 발전 시장 양쪽 모두의 옥동자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며 가스 발전이 기존의 원자력, 석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가스 발전은 석탄과 달리 황산화물과 먼지는 나오지 않고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는 절반가량 배출된다. 두산중공업은 2017년 12월 나온 8차 전력 수급 개분 계획과 노후복합 발전소, 석탄 발전소 리파워링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신규 복합 발전소는 18GW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여기에 국산 가스터빈을 사용하면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두산중공업은 국외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미국 가스터빈 보수, 정비 기업 DTS를 2017년 인수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힘써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립을 거의 마친 가스터빈 초도품은 2023년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할 서부발전의 김포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는 한편 두산중공업은 시리즈 2보다 복합 효율을 2%포인트 더 높인 380메가와트급의 후속 모델,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100메가와트급 중형 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은 이번 가스터빈 개발은 국내 230여 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격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